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 분류 인력, 임시 인력 등 만여 명이 투입됩니다. 특히 추석 선물 주문량이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주문을 일찍 해서 배달 물량을 분산시켜야 과로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동참하셔서 추석 직전에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진상규명 요구가 거셉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되고 대신 식당의 영업 제한은 밤 10시까지로 늘어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일정 수 이상 포함되면 사적 모임은 6명, 추석 가족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기도록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지율 하락을 겪은 스가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하며 연임을 포기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첫 소식, 고발 사주 의혹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의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면 부인했지만 여야 없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정치인과 기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이 보복 인사 탓에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사주했다면 고발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과거 검언유착 의혹도 무죄가 난 것을 언급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검찰 사유화를 넘어선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과 야당을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 국기 문란이라며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캠프 측도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검찰총장 개인의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휘두르려 하고 이를 위해 야당에 손을 뻗쳤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이 몰랐을 수 없고 몰랐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당내 후보 중에서 그 사람은 악재만 남아있고 저는 기회만 남아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내보면 실체가 규명될 겁니다. 사실이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선 한복판에서 불거진 대형 돌발 변수에 여당 주자는 물론 야당 주자들까지 공격 태세를 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한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사위원회 소집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 법사위원회에 응하겠다며 자체 조사의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국기문란 정치 공작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을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 하나회까지 빗대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혹이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회의도 소집하겠다고 나섰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윤 전 총장 본인도 부를 기세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직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력한 선택지는 자체적인 당무감사 또는 별도의 후보 검증단을 통한 확인입니다. 당무감사는 당연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지만 당무감사위원회는 아직 꾸려져 있지 않고 자체 조사의 신뢰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를 친 사람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 본인이 중요한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최대한 기억을 더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지만 김웅 의원이 기억을 되살려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며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진상조사 등을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3월 31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추 전 장관 측에 맞대응하기 위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4월 3일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온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라 대검이 이를 뒤집는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법무부가 대검에 진상파악 공문을 보낸 게 4월 2일이고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고발한 것도 이보다 훨씬 뒤인 4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발 기획이라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두 의혹을 모두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윤 전 총장 지시는 4월 29일이 돼서야 내려졌습니다. 이렇듯 같은 시기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거나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인 만큼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전제로 해서 우리 검찰 조직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사실 확인과 함께 여러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은 제기됐지만 해석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함께 공개된 실명 판결문이 이번 의혹을 풀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의 위쪽에 이렇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특정 SNS에서 사진 파일을 보낼 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달할 때 그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그렇죠.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 네네. 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 네, 저희들이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 공개된 판결문은 제보자 X로 불리던 지모 씨 관련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기자를 직접 만난 뒤 언론에 제보한 인물인데요. 지 씨는 지난해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자신의 범죄 이력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본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과 언론 보도, 또 지 씨와 민주당 관계자의 SNS 기록까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실명이 담긴 판결문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현직 판사와 검사만 열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익명 처리된 비실명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당 판결문의 열람 기록만 확인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이제 킥스로 통합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과 조회하듯이 누가 조회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만약에 그 송 검사다 그러면 뭐 그건 빼박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조회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제출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송 검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송 검사가 뭐 시켰거나 이러면 그 되는 거잖아요. 반면 윤석열 캠프는 판결문에 실명이 담겼다 해도 출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이 그 변호사가 청구를 하면 그대로 실명이 찍혀있는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럼 그 판결문이 어디 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김웅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요? 네,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네. 황당하다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손 검사. 오늘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 검찰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청문회 열자, 법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또 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국회 회기가 아닌데 회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라든가 임시국회 회기를 갖다 잡으면서 옥신각신하느라고 시간을 좀 벌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딱 정기국회 들어가자마자 그냥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여권 내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굳이 뭐 이렇게 사안이 비교가 막 곧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고발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이는 반응은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의혹 제기는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대선 지지율 1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자면 이런 후보가 연루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대개 이렇게 되면은 자기 당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고 자기 당의 유력한 인사에 대한 얘기니까 당 차원에서 일단 방패막이가 한번 좀 돼준 다음에 내부에서 빨리 진상 파악해서 이제 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번은 하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니까 경선에 나선 이제 경쟁자들이 한마디씩 이제 다 하고 나섭니다. 한번 좀 잠깐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우리 윤 후보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요. 이런 경선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딱 시기에 이렇게 황당한 보도를 가지고 윤 후보를 죽이려 하는 거 저는 뭔가 이것은 정치 공작이고 어떤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막상 자기 당 내부에 이제 그 경선 주자, 경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출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사안 자체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직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가 생긴 거고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누가 고발을 하는지는 공란으로 남겨둔 다음에 그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그냥 누구의 폭로나 말을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거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건 일종의 이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얘기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할 때 내가 관여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 관여한 증거도 없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의혹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접 관여된 증거가 없어도 의혹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윤 전 총장이 7월 25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국회 앞에 가서 이른 시위했었잖아요. 그때 격려 방문했을 때 그게 7월 29일이었는데요. 드루킹 사건으로 정부 정통성에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나 아니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참모라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고발장이 진짜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제일 측근이라고 하는 모든 검찰 수사 정보가 다 취합되는 곳에 있고 그걸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럼 윤 전 총장이 책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고 윤 전 총장이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이 아까 장성민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당에 오래 있었던 당 지도부라면 당의 피해가 클 수도 있지만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어떻게든 내보내면은 당의 피해는 줄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윤 전 총장이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후보잖아요. 모으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 가운데 단연 지지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 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지지율이 빠지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 가서 다른 후보가 지지율을 딛고 올라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국민의힘도 따라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왔던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거. 이른바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미지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다.
이 두 가지 이미지만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윤 전 총장이 개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그 검찰 내부에 최고위급 간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다른 후보가 방기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적극적 공세를 펼칠 때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 뒤에서 빠지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욱 공세가 거세지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혹의 라인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최측근인 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손 검사와 법무연수원의 동기인 그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 이게 흐르는데 윤석열 전 총장 본 적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손 검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김웅 의원은 태도가 애매합니다. 뭔가 본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건드리지는 않고 그냥 전달만 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버스의 발행인이 이진동 기자잖아요. 네, 이진동 기자.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의상실 보도를 했던 기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듣고 오는 중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과 관련해서 보도 내보내기 전에 확인 취재, 반론을 얻어야 되니까요. 전화를 했답니다. 굉장히 당황하는 목소리로 손준성이 작성을 했지만 손준성으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내가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엔 했대요. 맨 처음에는? 예, 그다음에 보도 당일날 먼저 김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사실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문제 이제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더 커지고 나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뭐 기자들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제일 진실에 가깝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김웅 의원이 중간에서 받아서 전달한 것만은 지금 김웅 의원이 그동안에 뉴스버스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맨 처음에는 당연히 공익제보인데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받아서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발장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그게 그림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인동 기자의 말은 고발장이 첨부 자료만 한 18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장이 한 18페이지, 1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결문까지 다 뽑지 않으면 한 이렇게 180페이지까지 첨부 자료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권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진동 기자의 말은 고발장이 아마 공개되면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의미는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라는 건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더 뚜렷해질 거다. 뭐 고발장 내용이 다 공개가 되면은 이걸 수사정보기획관 혼자서 정책관 혼자서 이걸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제가 볼 땐 추정이 되고요. 3월 마지막 날 MBC가 검언 유착 보도를 이제 터뜨리죠. 그렇죠? 채널 A와 검찰 간에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어떤 유착 의혹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이 바로 조사해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제보자에 대한 신상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할 그때 이제 그 고발장이 건너갔다는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엄중한 타이밍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진동 기자의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진동 기자는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얘기,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중간에 아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손준성 그 정책관이 사시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기예요. 지금 김웅 의원하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이진동 기자의 말은 그걸 자기들이 취재를 통해서 받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얼핏 기자가 듣고 와서 그 기자를 통해서 SNS 메신저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제보자를 설득해서
지금 고발장을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가 현 정부하고 뭐 친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조선일보 출신이기도 하고 TV조선을 거쳐서 지금 나간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자로서 뭔가를 보도를 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여권의 공작에 뭐 본인이 거기 협조했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펄쩍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국 시작된 거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당무감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다고 제보자가 찾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손은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이미 된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감찰 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하라는 거죠. 고발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억울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의 말은 내가 뭐 이걸 감옥 가는 상황까지 올 텐데 이런 보도를 허위로 했겠느냐. 나도 자신 있다. 고발장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면 나도 지금 거짓으로 보도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은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사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때도 봐라.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다 무혐의로 끝나지 않느냐. 이제 이걸로 반발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발단은 이제 정황상으로는 채널A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일종의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고 윤 전 총장이 바로 그 무렵에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윤 전 총장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시작됐던 지점이니까 그 가운데 지금 뭐 이른바 고발 사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서 윤 전 총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 전 총장의 얘기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꽉 움켜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당에서 고발해봤자 소용도 없었을 걸.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아마 그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그 뉴스버스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고발장에 고발의 최종 기착지라고 하는 곳이 대검 공공수사부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으로 갔었다고 하면은 고발이든 고소든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그걸 알고 대검을 통해 가지고 공공수사부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그것도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안으로 봐서는 경선 내내 이게 의혹이 불거지고 일부 해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더 의혹이 커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자칫하면 내년 대선 가까이까지 이 사건이 끌고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텐데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당장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관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추가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앞서 이진동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발장이 그냥 공개가 되면 그게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론이 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들이 아마 더 진행이 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정기국회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임위원회마다 다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국정조사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공수처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이런 의혹 제기가 되면 그냥 감찰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갈 때 그 기간 어느쯤에 갔을 때 보수층이 보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또 소환 조사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뉴스버스의 2차 보도를 기다려야 되겠군요.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아시겠지만 탐사보도하는 기자는요. 다른 거 하나 더 쥐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 항상 갖고 있죠. 네, 그게 공개가 되면 아마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군요. 예,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라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고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어 방역 완화가 어려운 데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기간이 4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12주, 비수도권은 10주 연속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사적 모임에 예외를 적용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이 있을 경우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하고 이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현재의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더 연장합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사적 모임에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으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 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수준의 방역 강도를 유지할 경우 이달 5일에서 20일 사이 확진자 수가 최대 2,300여 명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 시뮬레이션 상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 현재의 예방접종 확대 속도와 함께 고려한다면 9월 중하순부터 유행 규모가 적절하게 통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고 47%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어 연휴 직후 유행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일주일 동안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의 가족이 가정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최소 인원으로만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 박홍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17일부터 23일까지 가정 모임에 한정해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가정 내에서만 만나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 모임은 안 됩니다. 가정 내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사전 예약제가 시행되며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이 완료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소자들의 돌파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접촉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면회가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인 비접촉으로 면회가 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재래시설과 휴게실은 문을 닫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열차표 판매는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줄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되며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도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추석 방역 대책의 핵심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이동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또다시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대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당근 체계.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완화된 거는 사실이니까 명절도 앞두고 있고 한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좀 답답한 게 아무래도 좀 덜해지는 것 같은 기분은 들고 빨리 상황이 괜찮아지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더 늘려도 되겠다 싶은? 시민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냉랭합니다. 호프집 업주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 지난 2주 동안 매출이 60%나 줄었다면서 영업시간이 다시 늘어나도 손실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의 손실이 났던 거를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적이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또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카페 업주는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 백신 인센티브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인원수 제한 완화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2차까지 맞은 사람이 31%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것도 또 이제 2차 맞은 지 2주 후에나 된다면서요. 연장 또 연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도권 4단계에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거에는 큰 보탬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24시간이었다가 지금 이 조치로 인해서 9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만 잡는 정책이라며 오는 8일 전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수도권 밖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3단계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하루 70명 넘게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 중인 논산에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대전에서도 아파트 건설 현장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0.95로 위험 요인은 감소됐다고 보고 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전체 확진자 수의 97% 이상으로 언제든지 확진자 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됩니다. 지난달 10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28일 만인데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실내 체육시설과 미취학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감염 상황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4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4단계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남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 여파로 하루 50명 안팎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감염도 이어지며 비수도권 하루 확진 환자는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염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거리두기 완화가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연장하지만 사적 모임 기준과 식당의 영업시간은 일부 완화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예,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이제 식당, 카페 네. 영업시간이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업 시간이. 네. 근데 대개 이럴 경우 영업 시간을 늘려주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수그러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이 또 느슨해질까지 걱정도 또 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사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예. 지금 영업시간 1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이게 뭐 코로나19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도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고 그것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늘리는 것 가지고는 뭐 네. 괜찮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추석 방역 대책도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다 보면 추석 이후에 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가족이 8명 모이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4명이 모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돌파 감염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돌파 감염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 10,000명 중에 4명 정도로 굉장히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뭐 대규모 확산이 이것 때문에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이제 개인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집단 감염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직장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휴, 뭐 추석 이런 때 직장에 안 가고 가족이 모이고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 대신 가족 간의 감염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자가 진단 키트라도 한번 가족들끼리 네. 해보고 그래야 될까요? 참. 뭐 우려가 되시면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휴 기간에 특히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짚어주실 것도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벗고 오랜 동안 같이 있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이 많은 비말이 침이 튀는 행위는 뭐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신 분을 포함해서 마스크 쓰고 일정한 거리두기 유지하고 이런 방역 조치는 가능한 한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일단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조금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드 코로나를 이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모양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풀어야 될 거는 지금 영업시간 규제처럼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굉장히 크지만 사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아마 적어도 한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 조치들을 완화하는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렇게 규제를 풀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견제 장치가 되는 예를 들면 보건소의 방역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인원의 증원, 그다음에 병상과 인력을 늘려서 혹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것과 방역 조치, 치료 병상의 역량을 늘리는 것을 서로 연동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중요한 위드 코로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또 뮤 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남미 쪽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건 아니고 해외에서 감염된 분이 이제 검역 단계에서 발견돼서 격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뮤 변이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관심 변이로 지정한 상황이고요. 처음 발견된 거는 올 1월 콜롬비아에서 발견됐고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전체 그 코로나19 감염의 한 39% 정도가 뮤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와 비교해 보면 확산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 델타 변이처럼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남아공 변이에서 유래된 변이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저항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모더나 백신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1차 접종 70%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접종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모더나가 이제 백신을 준다, 못 준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혼란을 주고 있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저께 100만 도수가 들어왔다고 하고 어제 90만 도수가 들어왔다고 하고 그 정도 지금 이미 들어온 그 백신 물량이면 9월 말까지 70%의 접종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물량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파이자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물량만 확보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을 받으려고 하는 의사, 접종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백신이 넉넉히 확보됐다고 합니다. 이제 혹시 그래도 뭐 부작용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하면서 이렇게 저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접종하시기를 그렇게 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카메라 앞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며 범행에 대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지적했는데요. 경찰도 심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강윤성. 카메라 앞에 처음 나서자마자 공격성을 드러내더니 제보 관계 때문에 살해하셨어요?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는 반성의 기색은커녕 추가 범행을 못해 아쉽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가지고 많아집니까? 강윤성의 죄책감 없는 태도는 14번의 처벌, 8번의 옥살이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뒤 상담 강사와의 통화에서도 과거 범행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칼들이 대고 거기서 돈 뺏고 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물질 만능 시대에 그때는 뭐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취급하고 전문가들은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강윤성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수조차도 본인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서는 자수한 게 아닌가. 뭐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전혀 일말도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찰은 강윤성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범죄 심리 분석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발찌 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발찌 채워 내보내면요. 다시 그 범죄 저질러라고 내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치료가 안모를 해야 되고.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격성을 드러내고 반성하지 않는 강윤성. 제2, 제3의 강윤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가석방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은 강윤성의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졌다며 법무부로부터 수색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강 씨 집에 5차례나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수색영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집안에는 강 씨가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앞으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게 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만으로도 긴급한 경우 집안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만들어 범죄에 취약한 밤시간대 조사와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해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과 신상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범은 위치 정보까지 경찰과 공유할 수 있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 감독 방안도 내놨습니다.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 감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고위험 성폭력 사범은 중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석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 대책들을 즉각 실행하는 한편 국회와 예산당국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지정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선 이미 시행 중인 유사 제도를 확대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기도록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증거를 세심하게 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해자들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과 그리고 피해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한 뒤 단독으로 결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인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고 오늘 9월 3일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인들로 심사위원을 꾸리는 등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 1부에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 없음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출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더해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이제 공수처의 손을 떠나면서 시선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쏠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앵커리포트 오늘은 법인 택시 기사의 월급 얘기입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막루 위에서는 택시기사 한 명이 오늘로 9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게 해달라. 완전 월급제로 빨리 이행하자.
주 40시간 일하게 해달라.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길래 40시간을 요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30분 택시를 몰고 월 수입은 82만 원이 됩니다. 이건 전주 같은 경우고, 이거는 경남 쪽입니다. 마산 쪽인데 하루에 2시간 40분 택시를 몰고 월급은 64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일하고 이 정도 받는지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택시가 한 대 있으면 기사 4명이 택시 한 대로 4교대 운영을 합니다. 야간 수당 포함해서, 이게 전주 경우입니다. 야간 수당 포함해서 월 90만 원을 받게 되는데 4대 보험 공제하면은 8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월 기준금으로 460만 원이 납입되어야 그 넘는 것은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기준금을 채우고 성과급을 타려면 그냥 갖고는 안 됩니다. 연장근무를 뛰어야 됩니다. 연장근무를 얻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연장근무를 얻어서 하루 12시간을 달리면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고, 하루 16시간을 달리면 250~60만 원 손에 쥔다고 합니다. 자, 이걸 완전 월급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택시의 월급제, 이거는 택시기사들이 30년 전부터 요구한 겁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공약으로 내걸었고, 택시기사가 510일간 막루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한 끝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택시 발전법을 만들어서 월급제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은 올해부터, 나머지 지역은 5년 안에 알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년 만에 월급제를 시행한다더니 결국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기형적인 월급제도 아닌 도급제도 아닌 이상한 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들은 경찰만 막루에 내보내지 말고 일단 나와서 막루 위에 있는 택시기사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는 저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내한테 그런 의인사기라고 그러는 게 줄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왜 제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손녀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몇 번 이렇게 빵하고 야구르트하고 챙겨줘서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애들 쭈삣쭈삣 하잖아요. 가져가기가 미안하면 사장님 불러서라도 빵하고 야구르트를 챙겨주더라고요. 항상 배고팠죠, 그때는. 항상 배고팠어. 그러니까 이제 너미 이제 혹시 맛있는 거 하나 주면은 그게 고맙고. 그런데 지금은 못 먹는 애들은 없는데 그래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부모들이 오셔서 아, 우리 애가 여기서 빵을 먹었는데 고맙습니다. 밥을 못 먹고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의상을 받은 것도 참, 이거는 평생 제가 안고 이게 물음표로 딸고 살겠지만은 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난 이게 가장 궁금해, 지금도. 우리 이웃이도 정말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뉴스가 항상 각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등교 시간이 보통 한 7시 반부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빨리, 한 30분 이상은 빨리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며 예산안 처리 등의 국회의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야당 몫을 배분해 새로 꾸려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국회와 직접 소통하는 모처럼의 기회, 무엇보다 위기 극복 정부의 소명을 강조하며 여야를 초월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정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았다며 순조로운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역시 민생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뒤늦게 원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몫으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숙려 기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청와대 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통령. 여야 협의의 사례로 여러 차례 거론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고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총리직도 마치게 돼 스가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직을 겸하고 있어서 스가 총리는 오는 30일 총재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전념. 国民の皆さんの命と暮らしを守る内閣総理大臣として私の責務でありますので、専任をしてここをやり遂げ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 그러나 추락한 지지율과 당내 영향력 약화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딴 긴급조치 발령에도 폭발적인 확산세를 잡지 못해 정권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지지율 30% 벽도 무너졌다는 지적입니다. 스가 총리를 앞세워서는 중의원 총선거 승리가 힘들다는 당내 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실시된 8번의 여야 대결 구도 선거에서 자민당은 사실상 전패했습니다. 위기감에 당 총재 선거에 나오려 한 후보를 단념시키기까지 했지만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난 여론이 일며 역풍까지 맞았습니다. 결국 불출마 선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총리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장을 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영향을 받은 한 남성이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테러와 관련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오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슈퍼마켓 내부 모습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보이고 경찰이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곧이어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들어 손님들에게 마구 휘두르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제압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손님 6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2011년 뉴질랜드에 온 이후 테러 관련 혐의로 2016년부터 경찰의 추적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이날도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일상적인 쇼핑을 하는 듯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이 제압하기까지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번 사건을 IS 극단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흉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A violent extremist undertook a terrorist attack on innocent New Zealanders in the Newland Countdown in Auckland. 뉴질랜드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확신하며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선 지난 2019년 3월 백인 인종주의자가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를 난사해 5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에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소식 전해드렸어. 6192님이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정직과 공정이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하셨습니다. 예, 추석 방역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유튜브에서 훈김님, 언제쯤이면 맘 편히 가족을 만나고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번 명절에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태풍과 가을 장마로 걱정이 많았는데요. 올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알차게 여문 벼이삭들이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가을 들녘으로 함께 나가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